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사적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하게 일렁이는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안식의 시간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가는 고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가 노후의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존엄함과 평온함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창밖의 풍경은 어떤지,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밤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72세 김순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흙내음과 함께 시작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처음에는 적막한 집안 공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친절한 스승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먹는 찌개 맛에 익숙해졌고 텃밭의 고추가 붉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계절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이면 이슬 맺힌 배추를 쓰다듬고 오후엔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엔 낡은 텔레비전을 동무 삼아 밥을 먹다 꾸벅꾸벅 조는 그야말로 평화롭고도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멀리 서울에서 제 몫의 삶을 사느라 바쁜 딸을 위해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달라고 빌 뿐이었죠. 사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사촌보다 멀리 사는 친척이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순자 씨에게 딸은 딱 기분 좋은 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걸려온 딸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그 안에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비극, 어린이집 하원 후의 공백, 그리고 30명이 넘는 대기자 명단. 딸은 엄마, 서울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넘게 공들인 순천의 집,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감나무를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역사 자체를 지우는 일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라는 치명적인 한마디에 순자 씨의 방어막은 무너졌습니다. 손주의 통통한 볼과 초승달 같은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그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포장하며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23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화려했지만 낯설었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순자 씨를 맞이했고 손주 지호는 할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딸이 마련해준 작은 방은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죠.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단지 내부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까지. 딸은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야. 편하게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주창한 공간학적 프록세믹스 이론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침범받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개인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순자 씨에게 주어진 그 방은 과연 그녀의 온전한 영토였을까요? 이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작은 방은 순자 씨의 안식처가 아닌 집안의 임시 창고이자 손주의 놀이터로 변질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 딸과 사위의 분주한 출근 준비 소리에 순자 씨의 잠은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딸은 출근하며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지호 좀 챙겨줘라는 말을 남기고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순자 씨의 일과는 순천에서의 여유로운 텃밭 가꾸기와는 차원이 다른 유령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지호를 어린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오전 10시, 그때부터 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와 설거지, 거실 구석구석 밝힌 과자 부스러기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다 보면 어느새 지호를 데리러 갈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순자 씨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투숙한 셈입니다. 다만 그 숙박비를 돈이 아니라 자신의 연골과 영혼으로 지불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사실 아파트, apartment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의 apart에서 유래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자식이 합치는 순간 이 단어는 함께 짓눌리다라는 새로운 어원을 창조해 내는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분명 방 안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한숨 소리, 사위의 조심스러운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투명 인간처럼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 10시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순자 씨의 방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손주 지호가 눈을 비비며 할머니 옆에서 짤래라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지호 잠버릇이 험해서 내가 잠을 못 자거든. 엄마 방에서 재우면 안 될까? 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라고 덧붙였죠. 거절할 수 없는 부탁, 그것은 부모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좁은 싱글 침대에서 손주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천의 집 천장에는 나무 무늬가 살아있어 밤마다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이 아파트의 하얀 천장은 그저 차갑고 평평한 콘크리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나의 공간은 단 1제곱미터도 없다는 사실을요. 내 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조차 사실은 손주의 보조 침실이었고 그녀는 그저 그 침실을 관리하는 무보수 관리인이었습니다. 가족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천 세대가 모여 사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 속에서 순자 씨는 지독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와도 마음 편히 받지 못해 베란다 구석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친구에게 나 서울 와서 너무 힘들다는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어서였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슬픈 진실입니다. 공간을 잃어버린 노년은 날개를 꺾인 새와 같습니다. 둥지는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 들떴던 환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순자 씨의 가슴 속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의 소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갈등이 없고 집안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누군가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자 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딸과 사위는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라거나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같은 달콤한 말들을 잊지 않았죠.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단어는 마치 신기루 같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사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중한 치매였습니다. 딸의 집에서 순자 씨는 점차 자신의 취향과 고집을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아침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곳 서울 아파트에서는 딸이 싫어하는 냄새라며 환풍기를 강하게 돌려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사위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여기는 제 휴식처이니 조심해 주세요 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리는 건 순자 씨가 너무 예민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영역의 법칙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가벼운 농담을 하나 던져보자면 순자 씨는 어느덧 이 집의 유기농 식기 세척기이자 움직이는 보안 카메라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능이 좋으면서 유지비는 거의 들지 않는 최첨단 모델이죠. 하지만 이 고성능 모델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원을 끄고 싶어도 끌 수 있는 버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긴장 롤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역할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을 뜻하죠. 순자 씨는 사랑 많은 할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눈치 빠른 손님이라는 세 가지 가면을 동시에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남의 집 금방석보다 내 집 멍석이 낫다는 속담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밤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가 가장 그리워한 건 순천 집의 낡은 툇마루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렸던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내 집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밥을 물에 말아 김치 하나로 때워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냉장고 문 하나를 열 때도 마치 타국의 국경을 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은 엄마 아무거나 다 꺼내 먹으라고 말하지만 정작 깔끔하게 정리된 냉장고 속에서 순자 씨가 손댈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정해진 규칙을 깰까봐, 딸의 살림을 망칠까봐 늘 전전긍긍해야 했으니까요. 재밌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인들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을 공적인 삶에서의 휴식, 오티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순자 씨에게는 이 오티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 통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순천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녀는 서둘러 베란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 지내지? 딸이랑 사위가 너무 잘해줘라는 하얀 거짓말을 뱉어내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 울타리가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효도의 완성은 적당한 거리와 자동이체라는 말이 있죠. 순자 씨는 그 거리라는 소중한 가치를 손주의 웃음과 맞바꾼 셈입니다. 하지만 웃음은 찰나이고 생활은 영원합니다. 손주 지호가 잠든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 부부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는 순자 씨에게 소외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미래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지만 그곳에 순자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현재를 지탱하기 위해 소모되는 과거의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사회학적 담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대 간 연대 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의 역할이 뒤섞이고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하죠. 순자 씨의 사례는 이 이론의 아주 전형적이고도 슬픈 예시입니다. 그녀는 분명 도와주러 온 것이었지만 어느새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은 달라.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의 30년 육아 경력은 한순간에 구식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순자 씨는 이제 이 아파트의 와이파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없으면 큰일 나고 집안이 마비되지만 막상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아무도 모르는 배경 같은 존재 말입니다. 가끔은 신호가 약하다고 타박까지 받으니 정말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와이파이는 기계일 뿐이지만 순자 씨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쓰디었습니다. 밤마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으로 순천집 근처의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텃밭에 비닐은 잘 씌워져 있을까? 이웃집 영순이네 고추는 다 땄을까? 그런 사소한 걱정들이 그녀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딸의 집에서 그녀는 지호 할머니였지만 순천에서 그녀는 순자 씨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역할로만 존재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녀는 매일 밤 좁은 침대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정중한 폭력을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순자 씨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던 그 작은 외로움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공간을 잃고 숨을 죽였다면 여기 또 다른 길을 택했던 68세 이영희 씨는 자신의 시간을 통째로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혼자 살던 영희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비로소 자신만의 평온한 리듬을 찾아낸 상태였죠. 아침 산책, 경로당에서의 화투 한 판,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다
스르르 잠드는 저녁, 특별할 것 없는 이 소박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리품은 아들의 간곡한 부탁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도 전문직이라 둘 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아들은 엄마 같이 살자는 건 아니야. 그냥 낮에만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죠. 내 집을 지키면서 낮에만 도와주는 거라면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는 지혜로운 격언을 우리는 왜 늘 일이 터지고 나서야 떠올리는 걸까요? 품 안을 벗어난 자식은 이제 부모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한 리필이 가능한 돌봄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희 씨의 고난은 매일 아침 7시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찬 버스에 몸을 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해보자면 68세에 지옥철 대신 지옥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영희 씨의 모습은 웬만한 신입사원의 패기보다 눈물겨웠습니다. 사실 영희 씨의 연봉은 영원인데 출퇴근 난이도는 부장급이었으니까요. 영희 씨가 매일 아침 맞닥뜨린 풍경은 아들과 며느리의 전쟁 같은 출근 준비였습니다. 엄마 왔어? 애들 밥 좀 부탁해. 라는 짧은 외침과 함께 그들은 폭풍처럼 떠났고 덩그러니 남겨진 영희 씨는 7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를 깨우며 두 번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우리가 흔히 타는 버스부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옴니부스에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영희 씨가 타는 버스는 오직 자식을 위한 것이었고 그 안에서 영희 씨의 시간은 조금씩 갈려 나갔습니다. 오전 9시 반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겨우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노라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집 소파와는 달리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점심을 해결하려 해도 남의 살림이라 손떼기가 망설여졌고 결국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오후 2시 반이 되면 다시 알람이 울립니다. 서연이를 데리러 가고 민준이를 챙기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죠. 이때 영희 씨의 머릿속을 스친 학술적 문구는 바로 황혼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재생산과 그림자 경제 샤도우 이코노미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보육의 공백을 국가도 기업도 아닌 노년의 부모가 자신의 수명과 맞바꾸어 메꾸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농담입니다. 영희 씨의 스케줄은 웬만한 K-팝 아이돌의 월드 투어보다 빡빡했습니다. 오전 키즈 케어 세션, 오후 엔터테인먼트 및 간식 제공 세션, 그리고 저녁 디너 서비스 세션까지. 차이가 있다면 아이돌은 팬들의 환호라도 받지만 영희 씨는 할머니 이거 맛없어 라는 손주의 냉정한 품평회를 견뎌야 했다는 거죠. 아들은 분명 약속했습니다. 7시에 무조건 칼퇴근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마치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인사치레처럼 공허했습니다. 7시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부장님이 회식하재. 미안해, 9시엔 갈게. 9시가 되면 며느리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업무 마무리가 늦어지네요. 10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텅 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건 차가운 공기와 고요함 뿐이었죠. 씻을 힘도 없어 소파에 널브러져 있노라면 내 하루는 어디로 갔나 하는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아들의 7시 퇴근 약속은 아침 잠결에 누르는 10분만 더 알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소리죠. 영희 씨는 그 거짓말에 속아 매일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단짝 친구 복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순이 환갑잔치 가기로 했잖아.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 순이의 환갑 30년 넘게 우정을 다져온 이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아들네 집의 스케줄을 떠올려 보니 도저히 틈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복순아. 내가 그날 애들을 봐야 해서. 복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그러다 진짜 쓰러져. 네가 없으면 손주는 누가 보니? 제발 네 몸부터 챙겨.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달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자신의 일정은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이 예방접종, 서연이 학부모 상담 같은 아들네 집의 대소사만 빼곡했죠. 그녀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잡지식 하나 더.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결정적 시간인 카이로스가 그것입니다. 영희 씨의 크로노스는 손주를 돌보는데 모두 소진되었고 친구와 웃고 떠들며 자신을 돌보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전히 멸종해 버렸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은 튀 꺼져 있고 얼굴색은 흑빛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영희 씨는 차마 못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버는지 알기에 며느리가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보았기에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땔감으로 써서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싸늘한 재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는 많아도 자식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부모는 드물다는 말처럼 그녀는 희생의 늪에 빠져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국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을 볼 시간이 없어 김치 하나만 놓고 밥을 먹는 그 처량한 뒷모습 위로 도시의 소음이 무심하게 덮여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간 강도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희 씨의 노후를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육신마저 그들에게 저당 잡히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미래를 말이죠. 순자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셨다면 이제 대전의 74세 박정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 볼 차례입니다. 앞선 두 분이 공간과 시간을 뺏겼다면 정임 씨는 자신의 육신이라는 마지막 성벽마저 무너뜨리고 말았거든요. 사실 노년의 부모에게
몸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그 귀중한 보물을 자식이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손자 시우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당당하게 외쳤죠. 내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봐야지.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니? 그 자신만만했던 결심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처절하게 옥죄게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발하면서도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무릎을 굽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자기 체중의 약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10kg짜리 우량아 손주를 안고 일어난다면 정임 씨의 무릎은 매 순간 70kg 이상에 가해지는 압박을 견디고 있었던 셈이죠. 70대 할머니의 무릎이 웬만한 역도 선수의 훈련 강도를 매일 소화하고 있었으니 이건 거의 실버 크로스핏의 극한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정임 씨는 비싼 헬스장 회원권도 없이 매일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연골이 갈려나가고 있었고 오운한 오늘 운동 완료 대신 오통한 오늘 통증 완료를 외치며 팥으로 온몸을 도배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3년이라는 세월은 정임 씨의 육체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가 오려나 싶어 무릎이 쑤시는 정도였지만 어느덧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펴지지 않아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허리는 또 어떻고요? 시우를 안아 올릴 때마다 척추 사이사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할머니 안아줘라는 손주의 애교 섞인 한마디에 정임 씨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삼켰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전환기 노년층의 신체적 자본 소멸과 돌봄 노동의 비대칭적 상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신체적 자본을 깎아 자식의 경제적 자본 맞벌이 유지를 보존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래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시우를 돌보던 정임 씨가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우려던 찰나 무릎에서 툭 하는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눈앞이 하얘지며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밀려왔고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겁에 질려오는 손주를 달래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달려온 아들의 등에 업혀 응급실로 향하며 정임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슈퍼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장 쉬지 않으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경고는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가장 강력한 약은 진통제도 수술도 아닌 백수생활이었습니다. 정임 씨에게 이제 손주 양육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직업병이 되어버린 것이죠. 병원을 나오며 아들을 바라보던 정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함께 그럼 내일부터 시우는 누가 보지? 라는 당혹감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임 씨는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모진 말을 내뱉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못하겠다. 내 몸이 망가졌어.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정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보배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제야 뼈저리게 다가왔거든요. 내가 서 있지 못하면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내가 걷지 못하면 손주에게 동화책 한 권 읽어줄 여유조차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정임 씨는 그 길로 아들 내 집으로의 출근을 전격 파업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아들 부부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고, 아들은 엄마가 갑자기 안 봐준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은근히 눈치를 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하자 정임 씨의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물리치료를 받고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으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나를 회복해 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낮잠을 자고 일어난 날, 정임 씨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하늘이 이렇게 넓었구나. 손주 기저귀만 보느라 잊고 지냈던 세상의 색깔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정임 씨의 무릎은 이제 아들 집으로 가는 길만 빼고는 어디든 잘 돌아가는 고성능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갈 때는 펄펄 날아다니고, 손주를 보러 오라는 아들의 전화에는 무릎이 좀 쑤시네 라며 적절한 연기력까지 갖추게 되었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매일 볼 때는 고마운 줄 모르고 짜증만 내던 며느리가 2달 만에 만난 정임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안이 엉망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도 엄마의 얼굴색이 좋아진 것을 보며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자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임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다 불살라 자식을 비추는 촛불이 되면 결국 자식은 그 불빛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요. 정임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 고귀한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고 나를 병든 노인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임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시간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몸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아끼는 모습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자 씨의 잃어버린 공간, 영희 씨의 저당 잡힌 시간, 그리고 정임 씨의 무너진 육신을 통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노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효심 깊은 딸도 든든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지켜내야 했던 나만의 것들이었죠. 많은 어르신이 자식과 합치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지만 사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밀도가 높아서 그 안에 갇히는 순간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품을 벗어나는 순간 남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식을 품에서 놓아야만 비로소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조들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향수를 뜻하는 단어 노스텔지어, 노스탈지아는 원래 17세기 스위스 의사가 고안한 의학 용어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못해 병이 난 용병들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귀향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와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를 합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 노인들에게 노스텔지어는 고향이 아니라 자식에게 매이지 않았던 예전의 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며 손주를 보는 삶은 마치 전장 한가운데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용병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심리적 유배 생활이니까요. 첫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식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불 좀 꺼줘 하면 즉각 반응하고 노래 틀어줘 하면 잔소리 없이 임영웅 노래를 무한 반복해 주니까요. 심지어 기분이 나쁘면 전원을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전원을 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고성능이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구형 모델 같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무보수 가사 도우미 옵션이 부모에게 기본 장착되어 있다고 믿는 자식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첫 번째 필수 요소는 나만의 절대 공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방이 아니라 내 취향과 고집이 온전히 존중받는 영토를 뜻합니다. 현관 열쇠를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원할 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권리, 사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베란다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 수 있고 며느리의 살림법에 맞추느라 냉장고 구석에서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물리적인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집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노년기 정서적 자율성과 상호 의존적 독립성, independence의 확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점유하지는 않는다는 이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시간의 주권입니다. 내 하루를 자식의 야근이나 손주의 학원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체 리듬과 욕망에 맞추는 것입니다. 영희 씨처럼 친구의 환갑잔치조차 가지 못하고 아들네 집으로 출근하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라기보다는 대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자신의 24시간을 금쪽같이 아낍니다. 병원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을 권리도 내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노후의 가장 위험한 취미는 손주 육아이고 가장 건전한 취미는 돈 안 되는 뻘짓입니다. 손주 육아는 연고를 앗아가지만 돈 안 되는 뻘짓은 치매를 예방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자식들은 흔히 엄마 심심한데 애나 좀 봐줘라고 하지만 그건 마치 할 일 없으면 내 대신 마라톤 좀 뛰어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심함은 창의성의 원천이지 노동의 원인 제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구기식지 않는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고 너무 멀면 온기가 닿지 않아 외롭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국이 좀 식더라도 차를 타고 20분은 가야 하는 거리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야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쉬우며 서로를 개인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고마움은 의무가 되고 배려는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자신의 편의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자식은 3초만 볼 때 가장 사랑스럽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1초는 문 열 때의 반가움, 2초는 얼굴 확인, 그리고 3초는 이제 언제 가나 하는 생각이 들 때죠. 이 3초를 넘기지 않으려면 각자의 집이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합니다. 거리가 사랑을 만든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순자 씨, 영희 씨, 정임 씨의 사례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식 곁에 있어야 안심이라는 생각은 노년의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자식의 아파트 작은 방이 아니라 내 손때 묻고 내 마음대로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나의 낡은 집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당당히 꾸려나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노년은 제2의 유년기라는 말이 있지만 그 유년기에는 부모 자식의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보조자가 아닌 온전한 주인공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환상에서 깨어나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진짜 인생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조금 쑤시고 허리가 뻐근한 밤일지라도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가 온전히 나의 공간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의 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꺼풀이 들려 올리는 그 가벼운 찰나에 하루를 시작하세요. 창밖의 소음도 이제는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잦아듭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은 잠시 내려두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토닥여 줄 시간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순천의 그 넓은 텃밭을 거닐어도 좋고 젊은 날의 이름 없는 자유를 다시 만끽해도 좋습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겠지만 그 태양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빛날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공기의 온도가 피부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이 고요한 평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모든 고민은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이 여러분을 감싸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눈을 감을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밤 되세요.